당신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채로 땅속 깊은 곳에 강제로 묻힌다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잔혹하게 일가족을 생매장하다. 그들이 죽어가며 느꼈을 공포, 그리고 고통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그 순간은 질식과 압박이 만들어낸 90년대 대한민국 최악의 잔인한 살인사건입니다. 1990년 11월 9일 대한민국의 한적한 국도를 지나던 일가족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닥쳤습니다. 친척의 결혼식과 고이연이라는 행복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평범한 일가족. 4명이 잔인한 범죄 집단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날의 끔찍했던 사건, 바로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의 전말을 추적합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닌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과 범죄가 남긴 깊은 상흔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당시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으며 사법 시스템과 언론의 역할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범죄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인간 본성이 복잡다단한 양상과 사회적 반응, 그리고 정의 구현의 어려움까지 다각도로 조명해 볼 것입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4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당시 31세의 주범 이성준, 그는 무려 8범의 전과를 가진 상습 범죄자였습니다. 그의 범죄 이력은 미성년자 시절부터 시작되어 공갈, 강도, 상해 등 다양한 강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성준은 특히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범죄를 통해 얻은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태환과 교도소 동기로 만났습니다. 이성준과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오태환 역시 31세의 전과 5범으로 보험회사와 목재회사 등에서 잠시 일하기도 했지만 술주정과 포악한 성격 탓에 어떤 직장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자동차 등록소에서 일하고 있었죠. 오태환 역시 상습적인 폭력과 재산범죄로 얼룩진 과거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타인의 고통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남자 공범인 윤용필은 오태환의 중학교 동창이자 31세의 전과 6범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던 그는 여러 차례 택시나 트럭 운전을 시도했으나 결국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성준, 오태환과 한패가 되어 범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들 세 남자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결국은 범죄라는 공통분모 아래 뭉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준의 애인이자 22세의 심혜숙은 이 범죄 집단의 가담한 유일한 비전과자였습니다. 그녀는 본래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일요일이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정도로 평범하고 성실한 삶을 살던 여성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파혼으로 상심에 빠져 있던 그녀는 친구의 위로로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이성준을 만나게 됩니다. 이성준은 길거리에서 빨간 장미꽃다발을 사들고 집까지 따라오는 등 적극적으로 구애했습니다. 그는 심혜숙에게 자신이 유복한 집안의 셋째 아들이며 레스토랑을 경영한다고 속였고 심지어 그녀의 아버지에게 찾아가 결혼하겠다며 인사를 드리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고 점차 미천이 드러나고 불같은 성격에다 차츰 말과 행동에서 처음과는 너무나 다른 이성준의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모습을 본 심혜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별을 결심하고 수면제까지 복용할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준은 심혜숙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협박과 회유를 반복했고 심혜숙은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들이 만난 지 불과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심혜숙은 이성준의 강력한 통제와 거짓말 속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녀가 범죄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사건 후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범죄의 한 축을 담당한 공범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사건 내내, 그리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많은 이들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미스터리였습니다. 범인들의 끈끈한 연결고리는 바로 오태환이 이성준을 윤용필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 범행을 모의하기 시작했고 돈과 유흥을 위한 강도 행각을 계획했습니다. 특히 이성준은 다른 남자 공범들과 달리 가족이나 직업 등 잃을 것이 없는 홀몸이었고 심혜숙과의 결혼에 혈안이 되어 있어 가장 극악무도하게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심혜숙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잔혹한 범죄를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태환은 잦은 음주운전과 행패로 택시회사에서 쫓겨난 상태였으며 윤용필 역시 불안정한 직업을 전전하며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었습니다. 이들의 결속은 단순한 동료의식을 넘어 각자의 불안정한 상황과 범죄적 욕구가 맞물린 위험한 조합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두운 면을 부추기며 죄의식 없는 범죄를 향해 나아가는 공모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뒤틀려 있었습니다. 오태환은 이성준의 여자친구인 심혜숙에게 마음을 품고 있었고 심지어 이성준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심혜숙에게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성준의 거짓된 가면을 벗겨내는 행위이자 그의 지배력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성준은 1차 범죄에서 훔친 차에 오태환 애인의 물건을 던져넣는 유치하고 치졸한 복수를 감행했고 이것이 결국 꼬리를 잡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이처럼 범행 이전부터 이들의 관계는 복잡한 감정적 갈등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있었으며 이는 결국 범행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부의 균열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처럼 존재했고 이는 결국 범행의 허술함을 야기하고 검거의 빌미를 제공하는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범죄는 강릉시에서 발생한 신혼부부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1990년 10월 28일 남자 셋은 인천에서 렌터카를 빌려 강릉 경포대로 향했습니다.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여행 경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남편 손 씨 당시 28세와 아내 한 씨 당시 24세는 각 결혼하여 달콤한 신혼여행의 추억을 만들던 중이었습니다. 범인들은 이 순진한 부부를 납치하여 폭행하고 끔찍하게 결박한 채 승용차에 실었습니다. 범인들은 피해자들을 각기 다른 차에 나눠 태운 뒤 현장에서 9km 떨어진 외진 지점에서 현금과 수표 등 귀중품을 강탈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진동 야산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가 소나무에 묶어둔 채 도주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끔찍한 공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밤새도록 소나무에 묶여 추위에 떨고 언제 다시 범인들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을 그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성준은 특히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고 잔혹한 행동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 1차 범행 후 주범 이성준과 그의 애인 심혜숙은 피해 신혼부부의 엑셀 승용차를 몰고 인천 시내를 태연히 활보했습니다. 그들은 훔친 차를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양 거리낌 없이 사용했고 이는 곧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성준은 택시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 도주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당시 경찰관은 이성준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도난 차량임을 확인하고 차량 내부를 정밀 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오태환의 애인 최 모 씨 당시 21세 명의의 예금 통장과 가스총이었습니다. 이 최 모 씨는 범죄나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단지 오태환과 애인 사이였다는 이유로 뜻밖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예금 통장과 가스총에 기록된 일련 번호는 훗날 범인들을 추적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경찰은 이 증거물을 바탕으로 오태환의 신원을 특정하고 그의 연고지를 파악하며 수사의 범위를 좁혀나갔습니다. 수사망이 점차 좁혀져 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 범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무지 속에서 다음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잔혹한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차 범죄에서 피해자들을 살려주었더니 추적당할 위기에 처했던 경험을 통해 1990년 11월 9일 이들은 더욱 끔찍한 2차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철저히 암매장하여 흔적을 지우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잔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생존자를 남기지 않겠다는 결심은 그들의 비뚤어진 심리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살인을 통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극단적인 발상은 이미 인간성을 상실한 괴물의 모습과 다름없었습니다. 이성준은 다른 범인들에게 피해자를 살려두면 자신들의 모든 범죄가 탄로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그의 강압적인 태도와 냉철한 논리는 다른 공범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비이성적인 판단과 극단적인 결정은 이후 벌어질 끔찍한 비극의 전조였습니다. 1990년 11월 9일 한낮의 햇살이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가롤리 국도 6호선을 비추던 오후 1시경 유모 씨 당시 54세가 운전하던 평범한 승용차는 친척의 결혼식과 고이연이라는 행복한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81세의 노모 김모 씨, 74세의 이모 김모 씨, 그리고 고작 6살이던 외손녀 최모 양까지 3대가 함께 탄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범인들의 렌터카가 길을 막아서는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적한 국도 위 백주대낮에 벌어진 납치는 지나가는 차량조차 눈치채기 힘들 만큼 순식간에 그리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범인들은 강제로 차 문을 열고 저항할 틈도 없이 일가족을 무참히 폭행했습니다. 노인과 아이 할 것 없이 휘둘러지는 주먹과 발길질에 가족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범인들은 일가족에게서 현금 20만 원이라는 푼돈을 강탈한 후 그들의 몸에 끔찍한 굴욕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류 씨와 두 할머니는 손과 발이 무자비하게 묶이고 입에는 재갈이 물린 채 먼지와 기름때가 가득한 좁고 어두운 트렁크 속에 강제로 구겨 넣어졌습니다. 트렁크 안에서 느껴지는 차량의 진동과 함께 찾아오는 극심한 공포, 그리고 산채로 갇혔다는 절망감은 그들의 폐부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가장 어린 6살 최모양은 주범, 이성준의 애인인 심혜숙이 아는 채 피해자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이동했습니다. 아이는 납치의 충격과 공포로 인해 울음을 터뜨렸지만 심혜숙은 아무런 위로도 도움의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무표정한 침묵은 아이에게 이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가장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성준은 심지어 류 씨에게 돈 3천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고 잔혹하게 협박하며 그들이 생명을 담보로 흥정하는 괴물임을 드러냈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이성준과 윤용필은 전날 민박집에서 미리 빌려둔 삽,
두 자루를 챙겨 인적이 끊긴 야산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시신을 은닉하기에 완벽한 험준하고 외진 지형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범인들의 잔혹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류 씨와 두 할머니가 트렁크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81세와 74세의 연약한 노인들인 김 씨, 자매 할머니들은 낭떠러지 앞에 세워졌습니다. 저리 치워. 범인들은 망설임 없이 걷기조차 힘든 노모들을 무참히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뜨렸습니다. 절벽 아래로 힘없이 굴러가는 노인들의 비명과 뼈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는 범인들의 귀에는 희미한 유흥거리였을 것입니다. 연약한 생명을 도구처럼 내던지는 이 행위는 그들의 인간성이 이미 완전히 증발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음은 류 씨의 차례였습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범인들은 곧바로 류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족이 눈앞에서 유린당하는 것을 목격한 고통 속에서 그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잔혹한 폭력이 자행된 것입니다. 이 모든 잔혹한 행위들이 생매장이라는 최후의 비극을 위한 끔찍한 예비 과정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적 행위의 정점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파괴된 순간, 바로 산채로 묻어버린 생매장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진 충격으로 이미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고, 류 씨는 목이 졸려 피가 터져나올 듯 부풀어 오른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의식의 경계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그들이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는 인간적 미덕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미한 생명의 빛이 완전 범죄를 방해하는 불길한 불씨로 보였습니다. 가장 끔찍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잔혹함은 6살 외손녀 최 모양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이는 흙구덩이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오태환에게 끌려가며 아이가 마지막으로 쥐어짠 "아저씨 살려주세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아저씨. 엄마"라는 애절한 울음은 약물에 취한 범인들의 귓가에는 오직 광란의 축제를 알리는 조롱 섞인 캐럴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오태환은 아이를 마치 짐짝처럼 구덩이 아래로 지쳐 던졌습니다. 아이는 충격으로 얇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흙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대마초로 이성이 마비되고 판단력이 증발한 세 남자 범인들은 이제 죄책감 없는 괴물들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삽과 곡괭이를 휘두르며 흙을 퍼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흙덩이가 구덩이 속으로 쏟아질 때마다 피해자들의 몸 위로 공포와 절망이 덮쳐왔습니다. 류 씨는 묶인 손으로 필사적으로 흙을 밀어내려 했지만 흙의 무게는 수천 개의 바늘처럼 그의 몸을 찔러왔습니다. 할머니들은 흙더미 속에서 얼굴을 파묻으며 마지막 숨을 쉬려 발버둥 쳤습니다. 범인들은 단순히 흙으로 덮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덩이 주변에 굴러다니던 성인 남자도 들기 힘든 굵고 무거운 돌덩이들을 힘껏 굴려 넣어 흙 위에서 아우성치는 피해자들의 몸을 조준했습니다. 돌덩이가 흙 속으로 떨어져 쿵 하는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구덩이 안에서는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돌덩이는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던 류 씨의 가슴을, 할머니들의 허리를, 그리고 아이의 작은 몸을 무자비하게 짓눌렀습니다. 이 행위는 그들이 단순히 생명을 빼앗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고통을 선사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흙이 목까지 차오르고 입과 코로 흙먼지가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눈은 흙에 덮여 암흑 속으로 갇혔고 귀에는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푸읍, 읍 하는 절규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관 속에서 흙의 무게에 의해 갈비뼈가 휘고 폐가 짓눌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부검에서 확인된 폐 속의 다량의 흙은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흙을 마시며 끔찍한 질식사를 당했음을 증명하는 피의 기록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꺼져가는 그들의 절망적인 숨소리.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흙과 돌을 퍼붓는 범인들의 무자비한 광경. 그곳은 인간의 악의가 만들어낸 흙 속의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일당은 피해자의 차 등 2대에 나눠 탄 채 경기도 안양시로 도주했습니다. 그들은 안양에서 하루를 머무르며 사창가에 들르거나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는 등 태연히 지냈습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직후라고는 믿기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생명을 빼앗은 자들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안양에 있던 이성준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잔 후 오태환의 애인 최 모양을 만나 지리산으로 도피하기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로 도주했으며 지리산으로 갈 때 심혜숙의 친구 박모 씨 당시 21세에게도 함께 놀러 가자고 제의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극히 평범해 보이려 했지만 내면의 불안감은 쉽게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심혜숙은 이 과정에서 극도의 심리적 압박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벗어나고 싶은 갈망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담하고 잔혹한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범 이성준의 애인 심혜숙의 친구 박모 씨는 이들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이상한 분위기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심혜숙은 친구에게 자신이 겪은 일들과 이성준의 폭력적인 면모를 털어놓으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심혜숙의 미묘한 태도, 변화와 공범들의 초조함은 친구 박 씨의 날카로운 직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박 씨는 심혜숙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 평소와 너무 달라. 심혜숙은 처음에는 극구 부인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고 둘러댔지만 이성준의 눈을 피해 박 씨와 단둘이 있을 때면 깊은 한숨을 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이성준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토로했고 최근 이성준이 관련된 심상치 않은 일들에 대해 단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박 씨는 심혜숙의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없는 공포감을 느꼈고 결국 심혜숙의 말을 종합하여 경찰에 이들의 수상한 행적을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박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은 이 잔혹한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경찰은 박 씨의 제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 모 씨의 예금 통장과 가스총이라는 증거물, 그리고 박 씨의 구체적인 제보가 더해지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경찰은 이성준 일당의 도주 경로를 추적했고 이들이 대전에서 지리산으로 향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윤용필은 지리산으로 향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고통 속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준은 대전에서 자신의 도피처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의 시신은 대전의 한 여관에서 발견되었고 범죄의 주동자는 그렇게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태환과 심혜숙은 지리산 도피 중이던 11월 13일 전남 구례의 한 민가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검거 당시 오태환은 극렬히 저항했으나 제압되었고 심혜숙은 체념한 듯 순순히 체포에 응했습니다. 경찰은 심혜숙의 가방에서 흙이 묻은 버선을 발견했는데 이는 류 씨의 노모 김 씨가 신던 버선이었습니다. 경찰이 이 버선을 단서로 추궁하자 오태환은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특히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의 끔찍한 전말을 진술하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자백은 사건의 퍼즐을 맞춰 나가는 결정적인 조각이 되었습니다. 검거된 범인들은 잔혹한 범행을 상세히 진술했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당시 대한민국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오태환의 진술을 토대로 양평군 청운면의 한 야산을 수색했고 11월 16일 흙 속에 묻혀있던 류씨 일가족 4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들은 뒤엉킨 채 깊은 구덩이에 매장되어 있었고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구의 시신 모두 폐에서 다량의 흙 성분이 검출되어 피해자들이 생매장 당시 살아있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범인들의 잔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흙 속에서 질식하며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강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이라 명명하며 대서특필했고 연일 보도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6세 어린아이까지 산채로 묻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범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었던 시기와 맞물려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 범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사법 시스템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범인들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범인들의 잔혹성과 심해숙의 공모 여부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태환과 윤용필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주범 이성준은 이미 사망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심해숙은 이성준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일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심해숙은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통해 1998년 가석방되었지만 2003년 위암으로 사망하며 짧고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 범죄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어두운 심연과 사회가 범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범죄 예방 시스템 강화의 중요성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정의 구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우리 사회에 잊혀지지 않는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